홍콩의 언어혁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이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면 당황한 홍콩 시민들은 영어로만 대답하거나 아예 대화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한글이 비밀스러운 코드처럼 등장하며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급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분노를 자아내며 새로운 한글 혁명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치호예요. 30년 넘게 이 작은 식당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곤 했죠. 그때 시장은 조용했어요. 몇몇 상인들만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식당 정문을 열고 익숙한 주방 냄새를 맡곤 했어요. 간장 냄새, 생강 냄새, 그리고 어제 끓인 국물 향기가 아직 남아있었죠. 이제 더 이상 젊은이는 아니죠. 제 손에는 수십 년 동안 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작은 상처들, 야채를 썰어서 생긴 굳은 살, 그리고 설거지로 거칠어진 피부까지. 하지만 이 손으로 홍콩에서 가장 맛있는 광동식 국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자랑이었죠. 우리 식당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의자가 놓인 12개의 테이블, 중국에 반환되기 전 옛 홍콩 사진들로 장식된 벽. 주방은 작지만 효율적이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딱 맞는 위치에 있었죠. 손님들은 호화로움을 즐기려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과 홍콩의 전통을 존중하는 장소를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매일 같은 편안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먼저 국물을 준비해서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천천히 끓였죠. 그 다음엔 생면을 만들었어요. 반죽이 딱 좋은 느낌이 될 때까지 손으로 반죽을 계속 치고 있었죠. 오전 11시가 되면 점심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원들, 쉬는 시간에 온 시장 상인들, 그리고 수년 동안 제 국수를 먹어온 단골 손님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천 사장님. 그들은 광동어로 인사하곤 했어요. 평소처럼 주세요. 저는 각자에게 평소처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늙은 양 씨에게는 국물 많은 소고기 차슈국수였고 꽃지방 아주머니에게는 파 없는 완탕면이었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홍콩의 독특한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중국 본토가 아니었죠. 우리만의 말하는 방식, 우리만의 전통, 우리만의 음식이 있었어요. 1997년 반환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의 특별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상황이 변하고 있었죠. 더 많은 본토 관리들이 방문하고 광동어 대신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베이징에서 오는 규정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비싼 정장을 입은 정보 관리가 제 식당에 들어왔죠. 그는 약간 찌푸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메뉴판을 그는 광동어가 아닌 표준 중국어로 말했어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 규정을 준수하려면 표준 중국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그릇에서 고개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죠. 여기는 홍콩입니다. 저는 광동어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식당에서는 전통 광동어와 영어만 사용합니다. 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카운터에 명함을 올려놓았죠. 변경할 시간은 2주입니다. 검사가 있을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손님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터져나왔어요. 일부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제가 말한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죠. 늙은 양 씨는 계산을 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요, 천시. 그는 속삭였어요. 누군가는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식당, 제 방식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관리와의 대립에 대해 알려줬던 거죠. 그녀는 질문하고 사진을 찍고 제가 왜 메뉴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지 설명할 때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3일 후 제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식당 주인, 중국어 메뉴 거부라는 제목이었죠. 갑자기 제 작은 저항이 더 큰 무언가가 되어버렸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저 제 손을 잡고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을 뿐이었죠. 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항상 해왔던 방식대로 국수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건 불편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전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부심도 느끼게 했어요. 바로 그때 그가 제 삶에 걸어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한국인 교수였죠. 그는 한가한 오후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완벽한 광동어로 주문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홍콩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어를 사용하지 광동어를 쓰지 않거든요. 천치호시군요. 그는 주문한 후에 말했어요. 신문에서 당신에 관해 읽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홍콩 대학교의 방문 교수죠.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음식, 음악, 문화. 그 어떤 것도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요. 언어 강요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우리나라의 문자 체계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네요. 저는 그냥 자리를 피해 요리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 뭔가가 제 관심을 끌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역사가 제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가 제 식당에 올 때마다 실제보다 더 바쁜 척하곤 했죠. 이미 깨끗한 카운터를 계속 닦거나 이미 완벽하게 정렬된 간장병들을 다시 정리하곤 했어요. 그와 대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죠. 하지만 김 교수는 끈질겼어요. 계속 돌아왔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항상 제 카운터 근처 작은 테이블에 앉곤 했어요. 매번 다른 국수 요리를 주문하고 제 요리를 칭찬했죠.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 나타나는 사람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제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단 2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었고 그들도 식사를 마치고 있는 중이었죠. 김 교수는 평소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으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그를 피할 핑계가 없었죠. 천시, 그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잠시만 같이 앉아주시겠어요?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도록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걸어가서 팔짱을 낀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는 공책과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종이에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건 중국 글자가 아니었어요. 더 단순해 보였어요. 직선과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것은 한글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뻔했어요. 한국 문자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지? 하지만 뭔가가 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아마도 한가한 오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 고집 아래 숨겨진 진짜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 글자들이 한국에서 항상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부유한 엘리트들만 배울 수 있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1443년 세종대왕이 평범한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죠. 저는 김 교수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며 더 많은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각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죠. 또한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저는 감동받지 않은 척했어요. 이게 홍콩이나 저와 무슨 상관이죠? 정말 상관없을까요? 김 교수가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지배적인 영향력에 맞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문자 체계라고요? 엘리트들이 지식을 독점하려 할 때 평범한 사람들에게 문자 해독력을 제공한 도구라고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뭔가를 건드렸어요. 중국 본토가 우리의 광동어를 표준어로 바꾸려 하고 홍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지우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여기에 연결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불편한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래야 합니다. 저는 대화를 끝내며 말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김 교수가 남겨둔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한글 기호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다시 그것을 꺼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 교수는 동네에서 알아보던 사람과 함께 돌아왔어요.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리창이었죠. 리창은 친절한 얼굴을 가졌고 항상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어요. 저는 그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좋게 말하고 있었죠. 천씨, 리창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김 교수님이 언어 정책에 대한 당신의 입장에 대해 말해주셨어요.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칭찬에 당황스러웠어요. 그저 제 식당을 제 방식대로 운영하려는 것 뿐이에요. 저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한글 학습 그룹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 교수는 이 한국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든 본토 통제에 대한 홍콩의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 생각은 제게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2명의 위생 감독관이 나타나서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주방 구석구석을 검사했죠. 그들은 이전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위반 사항 3가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벌금을 내야 했죠. 일주일 후 제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그는 불편해 보였고 2달 후 임대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가 40%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인상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제가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미안하네 천씨. 그가 중얼거렸어요. 위에서 오는 압력이라서 이해해주게.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건 제가 메뉴에 표준어를 추가하길 거부해서 받는 처벌이었죠. 어떻게든 뉴스가 된 제 작은 저항 행위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한글 기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 베끼기 시작했죠. 그 단순한 모양들을 그리는 것이 이상하게 만족스러웠어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김 교수가 왔을 때 저는 우리 둘 다 놀라게 하며 물었어요. 한글로 국수를 어떻게 쓰나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저에게 써주었죠. 국수. 이건 한국어 단어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광동어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적는 거죠. 그 후 1시간 동안 또 다른 한가한 오후에 김 교수는 한글을 사용해 일반적인 광동어 단어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기본 체계를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충격을 받았죠.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어요. 리창은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후 그와 김 교수는 차를 마시며 저와 함께 앉아 있었죠. 그들이 당신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어요. 천시 리창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위에서 임대료 인상하려는 이것은 경고예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어요.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메뉴의 작은 부분에 몇 가지 요리에 대한 한글 발음 표기를 추가했죠. 갑자기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형태의 저항으로서요. 본토 관리들이 제게 다른 문자 체계를 추가하길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니까요. 제가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이 홍콩 전체에 얼마나 널리 퍼질지 전혀 몰랐어요. 제 단순한 국수 가게가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죠. 제 메뉴에 작게 적은 한글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글을 추가한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그걸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있었죠. 한글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광동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한 것처럼요. 점심시간에 한 노부부가 들어왔는데 부인이 남편의 팔을 붙잡은 채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제 카운터로 다가왔죠. 우리는 1970년대에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었어요. 부인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이 한글 글자들을 보니 너무 많은 추억이 떠오르네요. 마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항의 표시로 한글을 추가했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획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곧 손님들이 자기들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는 영업시간 후에 제 식당에서 기초 수업을 가르치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몇 명만 올 거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첫 번째 밤에는 함께 붙인 테이블 주위로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25명이 됐고요. 세 번째 주가 되자 제 식당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일부 수업은 리창의 서점으로 옮겨야 했어요. 리창의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교실 공간이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중국 문학과 외국 소설로 가득 찼던 책장들이 이제는 한국어 학습 자료와 한글로 쓴 광동어 안내서를 전시하고 있었죠. 리창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10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몽콕 시장 전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가격표 옆에 작은 한글 라벨을 추가했고 길 건너편의 차 가게는 환영합니다 라고 3가지 문자로 쓴 간판을 걸었어요. 한자, 영어, 그리고 한글이었죠. 심지어 모퉁이에 있는 노래 점쟁이도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글로 쓴 간판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져갔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3년 전 기록에 대해 질문하러 찾아왔어요. 위생 감독관들은 2번 더 돌아왔고요. 이상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가끔 제 식당에 몇 시간씩 앉아서 지켜보며 메모를 하곤 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비 오는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제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건물이 팔렸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새 주인들은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거예요. 30일 안에 비워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식당은 3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빈 테이블들 사이에 혼자 앉아 사진과 추억으로 가득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게 아파왔어요. 김 교수가 저를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제 절망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빈 식당에서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저는 본토 정부와 싸울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 강력해요. 김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구 근처의 지역 게시판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홍콩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한글 수업에 대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을 간판과 메뉴에 추가한 작은 가게들의 사진들도 있었고 이 움직임을 시작해 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손글씨 메모도 있었죠. 천씨가 만든 것을 보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건 이 식당보다 더 커졌어요. 우리 모두보다 더 커졌죠. 저는 일어나 천천히 게시판으로 걸어가 안내문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어요. 공원에서, 도서관에서, 커피숍에서 모이는 그룹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홍콩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죠. 한 오래된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 문을 연 식당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저였어요. 그 젊은이는 단지 맛있는 국수를 만들고 사업을 일구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는 문화적 저항 운동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홍콩 전역으로 퍼져가는 한글 수업들로 가득 찬 게시판을 보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식당 주인으로서 느꼈던 것보다 더 깊은 성취감이었죠. 제 국수는 30년 동안 사람들의 몸을 먹여왔어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식당은 문을 닫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작한 일은 계속될 거예요. 제 식당의 마지막 날이 원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들의 줄이 블록을 돌아 길게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은 제 가게에서 마지막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꽃을 가져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곳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눈물을 머금고 있었죠.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제 손은 전에 수천 번 해왔던 동작을 자동으로 반복하고 있었죠. 국수를 정확히 2분 15초 동안 삶고 빠르게 건져내고 뜨거운 국물을 붓고 토핑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내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각 그릇은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서빙하는 손님마다 제 마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죠. 이 식당은 30년 동안 제 삶이었어요. 이것 없이 저는 무엇이 될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낡은 테이블들, 벽에 걸린 바랜 사진들, 수십 년 동안 저를 충실히 섬겨온 주방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새 주인들은 모든 것을 뜯어내고 현대적인 것, 본토에서 승인한 무언가로 교체할 거예요. 정확히 9시에 저는 30년 전 제 첫 번째 손님이었던 늙은 양 씨에게 마지막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가 그릇을 받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당신의 국수는 제 가장 어두운 시절에 저를 구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매일 아침 이곳에 오는 것이 제가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가 되었죠. 저는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저는 제 단순한 국수가 음식 이상의 무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양 씨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식당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존재, 홍콩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어요. 열쇠를 돌릴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의 추억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죠. 개업일 분주했던 축제들, 조용한 아침들, 그리고 제가 서빙했던 수천 개의 얼굴들이요. 저는 어두워진 식당에 홀로 서서 건물의 익숙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냉장고의 윙윙 소리, 주방 싱크대에서 가끔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곧 이런 소리들도 영원히 침묵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 생각이 흐트러졌어요. 유리를 통해 김 교수, 리창, 그리고 한글 수업에서 온 적어도 20명 정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들고 있었고 어둠 속에 따뜻한 빛의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저희와 함께 오세요. 리창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들은 저를 몽콕의 밤거리를 통해 리창의 서점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압도되어 문간에 멈춰 섰죠. 서점의 뒤쪽 방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새 테이블과 의자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벽에는 천치호의 광동 문화유산센터라고 한자와 한글 두 가지로 쓰인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벽에 늘어선 책장들은 홍콩 역사, 광동어, 그리고 전통 요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뭐죠? 저는 겨우 속삭이듯 물었어요. 당신의 식당은 사람들의 몸을 먹여왔어요. 리창이 설명했어요. 이제 이곳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먹여줄 거예요. 김 교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문화이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광동 음식, 언어, 그리고 관습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홍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책들, 테이블들,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만져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식당 이후의 삶을 위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계획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그래야만 하죠.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요리 수업으로 시작했죠. 제가 젊은 홍콩 사람들에게
전통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언어 보존 워크숍, 문화 역사 토론, 그리고 물론 한글 수업도 추가했죠. 비슷한 센터들이 홍콩 전역에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도시 전체로 퍼지는 운동이 되었죠. 우리는 한글을 우리의 비밀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홍콩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을 대표하는 문자 체계였죠. 어느 날 저녁, 제가 대학생 그룹에게 전통 광동 요리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천 선생님, 처음에는 왜 한글 배우는 걸 거부하셨어요? 왜 한국 문화를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했어요. 제가 수년간 갖고 있던 고집스러운 편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이상한 여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제 식당이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고 생각했어요. 외부 영향으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변화가 항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홍콩의 미래였고 제가 한때 거부했던 도구를 사용해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본토 관리들은 제 식당을 폐업시켜서 저를 벌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저를 자유롭게 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했죠. 제 국수는 30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이며 여러 세대 동안 홍콩의 정신을 먹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몽콕의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글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게 간판에, 창문 전시대에, 젊은이들이 입은 티셔츠에. 제 작은 저항 행위로 시작된 것이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저는 식당을 잃었지만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생계를 잃었지만 공동체를 얻었죠. 그리고 어느새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홍콩의 예상치 못한 저항 상징이 된 우아한 문자 체계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